흔히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만약 그 바람이 내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갈아 만든 칼날이라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집에 들어온 안사돈 박갓사돈의 부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당신을 반기는 것은 따뜻한 저녁 밥상이 아니라 손빨래를 기다리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더미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위해 꼭 참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판을 엎으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김 여사님은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듣는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온화하던 어머니가 왜 그토록 냉정하게 돌변했는지, 겉보기에 화목해 보이던 그 집안에는 도대체 어떤 무서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자가 올해 58입니다. 서울의 한 국립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간호일에 몸담아온 탓에 저는 결벽증이 좀 있고 모든 일이 정리정돈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더럽고 어지러운 꼴은 절대 못 보는 성격이죠. 그날 밤 병원에서 주최한 교육 세미나 지원을 나갔다가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함께 비릿한 분유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거실 에어컨은 23도에 맞춰져 윙윙 돌아가고 있었지만 환기를 안 시켜 공기는 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막장 아침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며 과자 봉지, 심지어 입구를 열어둔 기저귀 팩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제 안사돈인 박옥자 씨는 제 최고급 가죽 소파에 대자로 드러누워 과자를 아작아작 씹으며 TV를 보고 실실 웃고 있더군요. 도어락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나른한 목소리로 툭 던졌습니다. 왔어요? 밥통에 밥 좀 남았으니 데워 드슈.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신발을 갈아 신고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샤워라도 할 요량으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욕실 앞에 다다랐을 때 제 발걸음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욕실 문 앞, 평소 갈아입을 옷을 넣어두던 빨래 바구니가 마치 작은 산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손주가 토한 가재 손수건, 그 사이사이로 아들 지훈이의 셔츠, 며느리 지은이의 잠옷, 심지어 안사돈이 입던 알록달록한 몸빼바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래더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분홍색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글씨체였지만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세탁기가 고장났나 봐요. 작동이 안 돼요. 이 옷들 손빨래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아기 옷은 손으로 빨아야 부드럽잖아요. 감사해요. 어머님 사랑해요.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났다니? 저번 달에 큰맘 먹고 산 최신형 드럼 세탁기였습니다. 무상보증만 5년인데 갑자기 고장이 날 리가 없었죠. 그때 거실에서 박옥자 씨가 고개를 쑥 내밀며 입에 과자 부스러기를 묻힌 채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게 무슨 난리래. 원래 내가 빨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손주 안고 있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꼼짝을 못 하겠네. 사돈이 좀 수고해줘요. 하루 종일 쌓아놔서 내일 지은이랑 애기 입을 옷도 없어요. 오물거리는 저 입과 산더미 같은 빨래를 번갈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호구 노릇을 자초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돈? 안 빨아요. 등 뒤에서 박옥자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먼저 잡니다. 아니, 그럼 옷은 어쩌고? 내일 우리 지은이 뭐 입히라고. 박옥자 씨의 목소리가 불만이 가득 섞인 채 옥타브를 높였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문 뒤에 기대서야 길고 탁한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피곤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배신감과 한계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말도 안 되는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래 며느리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 저는 이미 강남의 유명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한 달 비용만일 300만 원에 달하는 곳이었고 계약금도 제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임박하자 지방에 살던 안사돈 박옥자 씨가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아이고 사돈, 이게 무슨 돈지랄이요.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300만 원이면 그게 다 얼마요. 내가 지은이 친정엄마인데 누가 친정엄마보다 더 잘 보살피겠어? 조리원 밥이 집밥보다 좋겠어? 그 돈 아껴서 우리 손주 분유나 사주는 게 100번 낫지.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조리원은 답답하고 불편해요. 집이 최고죠. 그리고 엄마 밥 먹고 싶기도 하고요. 아들 지훈이라는 놈은 주관도 없이 옆에서 손을 비비며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와서 봐주신다는데 그렇게 해요. 돈도 굳고 좋잖아요. 당시엔 마음이 영 찜찜했습니다. 두 세대가 같이 살아도 부딪히는데 하물며 사돈끼리 한 집살이라니요.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제가 너무 유난 떤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조리원을 취소하고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늑대를 집 안으로 불러들인 꼴이었습니다. 박옥자 씨가 온 후로 그녀는 정말 이곳을 자기 집인 양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 그녀는 허리가 안 좋다며 걸레질을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집안 청소는 퇴근한 제 몫이 되었죠. 둘째 주, 연금이 적어 손주 봐주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며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보기 비용까지 오롯이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즉 이번 주에는 저의 사생활마저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제 고급 화장품이 묘하게 줄어들고 옷장이 누군가 뒤진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찍 퇴근했더니 박옥자 씨가 택도 떼지 않은 제 새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폼을 잡고 있더군요. 옷감은 좋은데 색깔이 너무 칙칙하네. 제가 억지로 화를 누르며 사돈, 그거 저도 아직 안 입어본 옷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희죽 웃으며 옷을 침대에 팽개쳤습니다. 아이고 사돈, 옷이 걸려만 있으면 뭐해. 지은이가 사돈은 아끼느라 안 입는다길래 내가 대신 한번 입어줬지. 사돈 귀티 좀 나눠받으려고. 우리끼리 가족인데 뭐 어때요? 가족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이 집에서 안주인이 아니라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물주이자 파출부로 전락했습니다. 안사돈은 딸 산후조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어머니 노릇을 하며 상전이 되었고 친정엄마를 등에 업은 며느리는 그동안 숨겨왔던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이건 먹으면 안 된대요. 엄마가 그러는데 그건 아기한테 안 좋대요. 베테랑 수간호사인 제 전문 지식보다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신봉하는 친정엄마 말이 법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2주 전 누군가 제 방을 뒤진 흔적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거실 TV 장식장 틈새와 제 침실 책장에 초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화면이 켜지고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오늘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봐야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으로 시간을 돌렸습니다. 저는 병원 회의 중이었고 아들은 회사에, 집에는 며느리와 허리가 아프다던 안사돈만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옥자 씨가 제 안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는커녕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고 얼굴에는 뭔가 해냈다는 야비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파트 등기 권리증 집문서였습니다. 분명 옷장 깊숙한 곳 금고에 넣어두었던 것인데 박옥자 씨는 며느리 옆에 털썩 앉아 자랑하듯 권리증을 내밀었습니다. 봐라. 내가 찾았다고 했지? 비밀번호를 지훈이 생일로 해놨더라. 몇 번 누르니까 바로 열리던데. 며느리 지은이는 권리증을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약간 걱정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 금고까지 열어도 돼? 어머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알긴 뭘 알아. 박옥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그 여편네는 우리 소나귀에 있어. 그리고 내가 꺼내서 보기만 했지. 뭐 닳기라도 했냐? 지은아, 엄마가 말한 계획, 그거 생각 좀 해봤어. 계획.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어머님이 잔소리는 좀 심해도 우리한테 나쁘게 하진 않으시잖아. 나쁘게 안 하긴 개뿔. 박옥자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힘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척 하는 거지. 늙고 병들어서 힘 빠져봐라. 만약에 나중에 노망이라도 나서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거나 늙은 영감탱이랑 눈 맞아서 집이라도 넘겨주면 너랑 지훈이는 어쩔 건데? 우리 손주 대학은 어떻게 보내고. 하지만 대놓고 명의 이전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주실걸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한다는 거야. 박옥자 씨의 저 표정, 소름이 끼쳤습니다. 봐라.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일부러 악역을 자처했잖아. 집안일도 안 하고 물건도 뒤지고 옷도 입고 이게 다 그 여편네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 거야. 스트레스 받아 미치게 만들려고. 며느리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치게 만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이 바보야. 박옥자 씨가 답답하다는 듯 딸의 이 말을 툭 쳤습니다. 이게 다 벼랑 끝 전술이야. 그 여자가 나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일 때 지훈이가 나서서 천사 노릇을 하는 거지. 지훈이가 가서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제가 장모님 내려가시게 할게요. 앞으로 우리 셋이서 어머니 효도하며 살게요 라고 하면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맙겠냐. 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지. 며느리가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작전. 그렇지. 박옥자 씨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때 마음 약해졌을 때 슬쩍 우는 소리 하는 거야. 애 교육 문제나 세금 문제 핑계대면서 어머니가 안심하고 노후 보내시게 명의는 저희 앞으로 해두고 평생 거주권은 어머니가 가지시는 걸로 하자고 말이야. 노인네들은 자식이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거 제일 못 보거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도장 찍게 되어 있어. 도장만 찍으면 이 집은 너랑 지훈이 공동 명의가 되는 거고 네 몫이 반이나 생기는 거야. 근데 너무 몰아세우면 역효과 나지 않을까. 지금이 기회야. 손주 갓 태어났고 네가 산후조리 중일 때가 제일 마음 약할 때라고.
손주를 인질 삼아서라도 받아내야 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아직 어머님은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제부터지. 박옥자 씨가 비릿하게 웃으며 베란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세탁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코드를 살짝 뽑아놓고 안에 휴지를 꽉 쑤셔 박아놨어. 고장난 척 하려고. 이따가 네가 쪽지 하나 써서 손빨래 시켜. 오늘 밤에 아주 폭발하게 만들어야 해.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쿵쿵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랬군요. 그 산더미 같은 빨래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복종 테스트였습니다. 친정엄마의 산후조리는 집을 뺏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고 저를 무료 파출부로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제 평생의 자산인 이 집까지 뼈와 살을 발라드시겠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병원에서 수많은 생과 사를 지켜봤지만 내 집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독사 2마리에게 물릴 뻔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 연극에 속아 넘어가 저를 위해 나서는 아들에게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 CCTV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속고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었겠지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당신들이 인면수심으로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자비란 없습니다. 집을 원한다고요? 꿈 깨세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다른 서늘하고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단골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사님? 저예요. 내일 아침 8시에 좀 와주세요. 보호락을 바꾸려고요. 네. 지문이랑 비밀번호, 이중 보안되는 최고급으로요. 그리고 원격으로 출입 권한 삭제할 수 있는 모델로 부탁해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 친구인 영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주거 침입, 중요 문서 절도 미수, 그리고 불청객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방법. 가장 빠르고 강력한 법적 절차가 필요해. 친구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심각해 보이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문 밖에서는 여전히 박옥자 씨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여우가 점점 눈치가 빨라져서 큰일이네. 내일은 지은이가 좀 더 울면서 연기해야겠다. 내일. 그래요. 내일 이 거리에서 누군가는 울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아닐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옥자 씨, 며느리,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음껏 즐기세요. 내일 해가 뜨면 당신들의 악몽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날 밤 꿈속에서도 탐욕스러운 안사돈과 계산적인 며느리의 얼굴이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지훈이 밥을 챙겨주던 착한 아들이었다가 어느새 서류를 들이미는 낯선 남자로 변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침 6시 생체 리듬이 저를 깨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욕실 쪽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누렇게 바른 러닝 셔츠,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거품 가득한 손으로 며느리의 분홍색 잠옷을 조물조물 빨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지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많던 빨래가 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옆 건조대에는 갓반 아기 옷들이 걸려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지훈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더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던 찰나 어제 CCTV 속 박옥자 씨의 목소리가 뇌리에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미치기 일보 직전일 때 지훈이가 나서서 천사 노릇을 하는 거지.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품 묻은 저 손은 저를 돕기 위한 효심일까요? 아니면 집을 뺏기 위한 연극의 서막일까요? 저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조차 믿을 수 없게 된 이 현실이 남에게 당하는 사기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지훈아, 제가 문틀을 짚으며 인기척을 내자 지훈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거품 묻은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녀석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피곤함 속에 묘한 비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 다 컸네. 천천히 해라. 저는 차갑게 말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지훈이의 미소가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냉수 한 잔을 들이켜 정신을 차렸습니다. 7시, 박옥자 씨가 일어났습니다. 빨래하는 사위를 보더니 능청스럽게 한마디 하더군요. 역시 아들이 엄마 생각하는 건 끔찍하다니까. 8시, 햇살이 거실을 비출 때쯤 지훈이가 빨래를 다 널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왔습니다. 때마침 며느리도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푹 자서 얼굴이 훤하더군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갑에서 5만 원권 10장, 50만 원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지훈아, 이거 받아라. 오늘 주말이고 백화점 세일한다던데 다 같이 나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은이도 집에만 있느라 답답했잖아. 바람 좀 쐬고 와.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뭘 이런 걸 다. 박옥자 씨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도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최고. 감사해요. 마침 기저귀도 떨어져 가는데 지훈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는요? 같이 안 가세요. 난 됐다. 저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피곤한 척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 신경 쓰지 말고 실컷 놀다 와. 천천히 들어오고. 그래. 사돈 푹 쉬셔요. 얘들아, 얼른 준비해라. 박옥자 씨가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서둘러 등을 떠밀었습니다. 희희낙낙하며 나갈 준비를 하는 그들을 보며 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8시 30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올라오세요. 5분 뒤 열쇠 수리공 김 기사님이 공구 가방과 제가 부탁한 대형 이사 박스와 김장용 대형 비닐봉투를 들고 섰습니다. 사모님, 진짜 바꾸시는 거예요? 이 도어락 새 건데 바꿔주세요. 새 거지만 더러워졌거든요. 물 한 방울도 못 들어오는 걸로요. 김 기사님이 작업을 시작하는 동안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박옥자 씨가 쓰는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퀴퀴한 노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비닐봉투를 펼쳤습니다. 이불, 베개, 옷장에 걸린 알록달록한 옷들, 그녀가 보물단지처럼 모시던 화장품들, 먹다 남은 과자 봉지까지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 기분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다음은 지훈이와 며느리 방, 아기 침대, 분유통, 며느리의 화장대 물건, 지훈이의 게임기,
제 것이 아닌 이 집에 원래 없었던 것들은 모조리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2시간 만에 거실에는 거대한 비닐봉투 산이 쌓였습니다. 김 기사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이게 다 뭐예요? 이사, 가세요. 아니요, 대청소요. 기사님, 수고비 2배 드릴 테니까 이거 1층 현관 앞 필로티 구석으로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아유, 돈만 주시면야 뭐든 하죠. 우리는 개미처럼 짐을 날랐습니다. 기생충들이 남긴 흔적을 모조리 집 밖으로 빼냈습니다. 11시, 집은 텅 비었습니다. 지독했던 냄새도 짐과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쉿해진 거실을 보며 저는 허전함 대신 완벽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 집이지. 깨끗하고 정돈된 나만의 공간. 새로 단 도어락에 제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삐리릭 등록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천상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저만 아는 무작위 숫자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1층 구석에 처박힌 짐더미 사진을 찍어두고 차를 한 잔 끓여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 택시 서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시끌벅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잘 샀네. 사돈이 준 돈으로 뽕을 뽑았어. 박옥자 씨의 목소리는 1층에서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지훈아, 이따 엄마한테 잘 좀 말씀드려. 혹시 또 용돈 주실지. 아니,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들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삐빅 삐빅.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삐빅. 인증 실패. 뭐야? 왜 안 열려? 지훈이가 당황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해봐.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 오류. 시스템이 잠깁니다. 쾅쾅쾅. 사돈, 사돈. 안에 계슈? 문이 고장났나 봐. 문 좀 열어줘요. 애기 자야 해. 박옥자 씨가 문을 부슬기세로 두드려댔습니다.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 안 고장 났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문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계셨어요? 깜짝 놀랐네. 도어락이 왜 안 열려요? 도어락 바꿨다. 너희 짐은 다 지웠고 비밀번호도 바꿨어. 제 차분한 목소리에 밖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웠다니. 사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잠깐 나갔다 왔는데 문을 잠그면 어떡해? 장난치지 마세요. 당신들 짐은 다 싸서 1층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비닐봉투 12개니까 잘 세어보세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저 산모예요. 갓난아기도 있다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독하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지은아, 지난 한 달간 너희가 날 부려먹고 뒤에서 집뱃을 궁리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약과지. 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집을 뺐다니요. 오해예요.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 핸드폰 봐라. 방금 보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비웃으며 모의하던 그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문 밖은 1분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영상 속 그들의 목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지훈이는 영상을 보고 넋이 나간 듯 장모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맹세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화면 속 울부짖는 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거든요. 지훈아, 변명하지 마라. 네가 알았든 몰랐든
난 이제 관심 없다. 내 집은 내 마지막 보루야. 그걸 탐내는 사람들과는 살 수 없어. 나가라. 엄마, 제발요. 앞으로 잘할게요. 경찰 부르기 전에 짐 챙겨서 떠나라. 무단 침입, 절도 미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경찰서에서 밤새기 싫으면 조용히 가. 경찰이라는 단어에 박옥자 씨가 흠칫했습니다. 야,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고 천벌 안 받을 것 같아? 두고 봐. 고독사나 해버려라. 그녀는 악담을 퍼부며 돌아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1층으로 내려가 쓰레기 더미 같은 짐을 뒤적거렸고 며느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더군요. 지훈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요. 저는 커튼을 치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와인 맛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도 아기 울음소리도 누군가 내 것을 훔쳐갈까 걱정하는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 그들이 쫓겨나는 사진을 올리고 저를 비난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핏덩이 손주를 내쫓다니 너무하네. 산후풍 들면 평생 가는데 좀 참지. 저는 구구절절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딱 3가지만 올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손빨래와 사랑해요 쪽지 사진. 박옥자 씨가 집문서를 들고 늙으면 버리자고 떠드는 영상. 짧은 글. 제 며느리 산후조리 해준다고 와서 저한테 손빨래 시키고 제 집 뺏으려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모실 능력이 안 되어 보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박옥자 씨의 좋은 친정엄마 가면은 박살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소식을 들으니 그들은 경기도 외곽에 낡은 빌라 5층 엘리베이터 없음에 월세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제 지원이 끊기니 생활고에 시달리며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힘들어 죽겠다고 울고 박옥자 씨는 사위 탓만 하며 복가되고 있답니다.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진 채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깨끗한 거실과 혈색 좋아진 저를 보며 부러움과 후회가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며느리랑 장모가 꾸민 일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날 아침 빨래 정말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 지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럼요. 엄마 힘드실까 봐. 거짓말. 제가 차갑게 잘랐습니다. 영상에 다 나오더라. 지훈이한테 착한 척 시키자고. 타이밍이 그렇게 절묘할 수가 없지. 넌 침묵으로 동조한 공범이야. 차라리 집이 탐났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덜 역겨웠을 거다. 지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아가라. 유언장은 이미 고쳤어. 내 재산은 내가 쓰고 갈 거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비록 그게 친아들이라도 선을 넘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법입니다. 커피 향이 참 좋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너무 냉정했나요? 아니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 여사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